네, 안녕하십니까. 경찰행정복지학과 최성길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나요, 여러분? 네. 그러면 지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다 얼굴을 가리신 분도 계시고 지금 손가락으로 오케이 표시를 하는 분들 계시네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아동 관련 학과에서는 아마 이 미래사회 위기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미래 사회의 어떤 위기 현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간단히 언급하고 기본 개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으로는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미래 사회 위기 지속 가능한 개발 이 말을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한 어떤 환경 보호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우리가 그 미래 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위기 현상들을 간단히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첫 번째 기후 변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지구가 따뜻해짐으로 인해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죠, 그죠? 어, 뭐 마치 아열대처럼 비가 막 쏟아지고 며칠간 쏟아지고 그 다음에 날씨도 엄청 더워지고 우리가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국가에서 이제 아열대 기후에 가까운 기후로 남쪽 지방은 변해가고 있어서 그래서 하우스가 아닌 일반 그 밭에서 그 바나나가 자란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지구 온난화와 이 현상으로 인한 어떤 세계 각지의 날씨, 기후 변화의 예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문제와 영향으로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빈번한 극단적 날씨, 그다음에 농업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작물을 재배하던 기후 환경이 변하니까 새로운 작물 재배에 적응한 국가들,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타격이 덜 할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환경으로 대규모 농사를 짓는 아, 그 개발도상국 이하 국가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변화 등이 있습니다. 생태계 변화의 대표적인 예로는 멸종 위기 동물들이 증가하고 멸종 위기 동식물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그 멸종 위기 생물들이 생겨난다면 결국은 뭐냐 먹이 사슬 구조가 깨짐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 줄 모르고 결국은 사람도 지구에 사는 생명체 하나로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고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환경오염 문제. 자, 환경에 대해서는 대기 공기오염, 그 다음에 물 수질오염, 그 다음에 토양오염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제 발생했던 문제고 그 건강 문제나 생물 다양성 감소,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 다양성 감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기후 변화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이러한 환경 오염 물질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파괴. 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라미드 구조, 제일 위에 포식자가 있고, 그 제일 밑에 이제 약한 생명체가 있는 그 구조가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많이 문제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소규모, 아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현미경으로 확대해봐야 볼 수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심지어 태평양 한가운데서 잡히는 생선에도 조직을 검사해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러한 물고기나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한우도 많이 먹겠죠. 돼지고기도 먹겠지만 이런 데도 이미 우리가 버린 쓰레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몸속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고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문제.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 위기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 문제,
등이 상호작용하여 저소득 국가와 그 다음에 선진국들 간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1차 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데 비중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죠. 그죠? 첨단 산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개발국가, 그다음 저개발국가, 개발도상 같은 것에서는 이러한 1차 산업, 농업이나 이 광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곳에서는 결국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차 산업 위주의 어떤 산업을 위주로 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기후변화로 해서 생산량이 급감하고 그 작물을 심지어 더 이상 재배할 수 없는 구조가 발생하면 여기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인구 증가와 도시와 저출산과 고령화는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어떤 국가들은 인구가 증가함으로써 식량 부족 문제를 겪는 국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인도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우리가 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결국 뭐냐면 한 1.0, 저 후보 두 명에서 한 명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작년에 0.7명이야.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고 있죠. 그러면 저출산이 되게 되면 앞으로 공장이나 생산직에 일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일부 미국 경제학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최대의 주적은 바로 저출산이다. 북한이 아니라. 그만큼 저출산 심각하다는 거죠. 그에 비해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식량이 부족하고 이러한 기후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또 급격히 인구 증가를 하고 결국 식량 부족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이제 이러한 언밸런스한 이러한 세계적 각지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동남아나 이런 국가들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줘야 되는데 아직도 차별적 시선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저출산이기 때문이죠. 이 문제가 뭐 갑자기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러한 미래 사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서 이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목차를 이렇게 지속 가능한 개발 개념이 뭐냐. 그다음에 미래사회의 환경 위기, 미래사회 위기 중에서 기후 환경 위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그다음 이제 저 다른 교수님이 강의하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단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현재 지금은 이러한 환경 위기에 대해서 국제 협력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당연히 우리가 1972년, 82년이죠. 90, 70년대, 8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은 이루어져 왔었고요. 예, 그러한 그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실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합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했죠. 그 전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합니다. 왜 해외 공장을 전부 다 건설해서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일자리가 없다. 자, 그러면 생산 공장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협약에서 탈퇴하겠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결국 그래서 실천 문제, 협약도 중요하지만 실천 문제, 각국 실천 문제 중요하지만 이 환경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국제적 협력 없이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 협력을 위한 어떤 조약이나 협약들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인지 간단히 설명을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ESSD라고 이렇게 축약을 합니다.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ed Development. 이게 뭐냐면 환경이 정상적으로 건전하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발전. 이게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환경이 보호가 될까요? 참 넌센스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간에 좀 보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제를 다 발전시켜 놨기 때문에요. 더 이상 환경을 파괴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환경을 다시 되살리거나 여러분들 그 가끔 요런 각 지역 지자체마다 하천 오염됐던 거를 다시 복구를 해서 걷는 길, 뭐 또 산책길로 많이 만들어 놓으신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1, 20년 전에는 냄새가 나던 하천을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뒤를 들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계속 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을 개발하거나 땅을 개발해서 건물을 짓고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는 시각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개발이 뭔지 여기 적힌 개념을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경제 발전과 환경 보존의 양립을 위하여 자, 경제도 발전시키면서 환경도 보존하자. 이게 쉽지 않아요. 1987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발표한 우리의 공통된 미래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정부하고 이제 유엔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공동이 아니라 유엔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 가능 발전 포털이라는 걸 여러분들 네이버에 치시면 지속 가능 발전 포털이라는 게 뜰 겁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국무조정실 누리집이라서 그 유야 지속 가능 발전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도 해놓고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뭐 2030년도까지 또는 2050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이 사이트의 내용들 그대로 옮겨볼까 하다가 뭐랄까 어, 너무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하려고 이렇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지속 가능 발전 포털이라는 것을 네이버에 치시고 들어가시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세대가 이용할 환경과 자연을 손상시키지 않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세대 간의 형평성. 즉 뭐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서 사용할, 즉 우리 꼬마애들, 우리 손자의 손자가 사용할 땅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남은 물건 빌려 쓰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돌려줘야 되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서 빌려온 이 자연환경을 잘 보존해서 돌려주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대 간 형평성. 우리가 막 다 쓰고 나요. 나무 다 베어버려요. 물 다 오염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세대들은 어때요? 우리 미래 세대들은 뭐 물도 못 마시고 그 짙은 녹음 나무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서 빌려온 이 자연환경을 잘 그대로 보존해서 돌려주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입니다. 자연환경과 자연을 이용할 때는 자연의 정화 능력 안에서 즉 뭐냐면 자연적 정화 능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라는 환경 용량 내에서 개발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자연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능력 밖에 오염을 시키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닷가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몇 마리 잡습니다. 그러면 새끼를 낳고 자연적으로 복원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물고기가 살겠죠. 자, 우리가 나무를 벤다고 생각합시다. 나무가 100그루가 있습니다. 자, 10그루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다시 10그루가 자랍니다. 그럼 다시 10그루만 뱁니다.
그럼 계속 100%가 존재하겠죠. 이게 바로 자연 정화 능력 안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들은 이미 다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죠? 더 이상 이제 훼손시킬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고 다시 공원을 만들고 뭐 자연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공장 짓고 농사 짓고 땅을 개발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진국과 이 개발도상국 것들의 시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그림으로 이렇게 간단히 표시된 걸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생태계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게 다시 저절로 오염물질이 복귀될 때를 기다려서 다시 사용하라. 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원료를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가 석탄, 석유는 쓰고 나면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를 베고 자랄 때까지는 2, 30년이 기다리니까 더 이상 뭐 나무를 계속 베고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 사용한다라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체 자원. 예를 들어 나무를 뗄감으로 해서 방을 데우거나 음식을 끓여 먹는 것이 아니라 뭐죠? 태양열이나 파도의 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양열이나 태양광, 빛을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흐린 날은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이제 북극 같은 데는 또 이용하기 쉽지 않다든지. 그래서 뭐냐면 인공태양을 만드는 연구를 세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러한 인공 태양 그 어떤 뭐죠? 그 체를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학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대체 자원을 개발하고 오염 처리를 확실히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버리는 하수, 오수 이런 것들 오염된 물을 반드시 정화시켜서 이제 바다로 내보내죠. 강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우리가 또 물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분리수거 하잖아요. 리사이클 하죠. 그것도 결국 뭡니까? 한 번 썼던 자원을 예를 들어 우리가 종이를 만들려고 그러면 나무로부터 합니다. 근데 박스를 재활용하면 또 새로운 나무를 베지 않아도 우리가 종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재활용하는 것이 기존의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입니다. 뭐 ESSD 말은 어렵지만 건전하게 사용하고 회복 가능한 내에서 자연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미래세도 그와 같은 자연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게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사회 환경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요것만 주로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신 적 있죠?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따뜻하게 온실을 해서 식물이 원래 자라는 환경보다 더 빨리 자라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딸기가 원래는 봄, 여름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딸기 언제 제일 많이 나오죠, 요즘에? 겨울에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딸기는 언제 나올까요? 하면 다 겨울에 그래요. 왜? 겨울에 마트에 깔리니까요. 비닐하우스 때문이죠. 전부 다 하우스 재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전체 지구가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내보내는 이런 화석연료로 인한, 즉, 화석연료라는 것은 뭐냐면, 몇십억 년 축적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말합니다. 서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아랍에서는 이게 이제 축복된 연료이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나지 않아서 참 힘든 나라긴 하죠. 그런데 이거를 연료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하거나 자동차가 다니고 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게 대기 중에 쌓이고 이게 지구 전체에 쌓임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한마디로 막이 형성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그러니 지구 전체가 따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상현상이 생기니까 어때요? 네. 제대로 나무 자랄 수 없는 거죠. 단, 죄송합니다. 나무가 자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무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낼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숲을 많이 파괴해 놨습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돌려주세요. 그 앞에 겁니다. 네, 네. 산림을 파괴하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는 역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소사육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이것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를 뭐 키우는 축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방목을 함으로 해서 이러한 똥이나 그다음에 방귀 이런 것들도 심각한 오염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제 이 소나 이런 동물들이 키우면서 그러니까 뭐랄 방목이라 그러죠. 풀어놓고 키우면서 어, 초원지대가 사라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야 큰 나무도 자라고 뭐 금방 풀도 자라지만 사막과 그 주변에 있는 준사막화된 지역에서는 사막화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비도 안 오는 데다가 방목을 하면서 이 심지어 잡초등도 다 이렇게 먹어치움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이제 비료 사용으로 인한 아산화질소 배출. 비료 안에는 그 자연 그 원료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화학적인 비료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비료 안에도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물질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멘트 생산, 뭐 하여튼 다양한 물질 등에서 이러한 오염 가스들이 배출되고 그리고 지구가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구 온난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또 생길지 다음 넘겨주십시오. 네, 첫 번째, 기온이 상승합니다. 자, 기온이 상승하면 뭐 따뜻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아니죠.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북극이나 남극 빙하가 다 녹습니다. 자, 빙하가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올라온 게는 뭐 몇십 메다밖에 안 될 수 있지만 물속으로 몇천 메다 산처럼 깊이 빙하가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여러분들 이병헌 영화가 뭐 몰디브 가서 칵테일 한잔 할 칵테일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뭐 그런 대사로 유명하잖아요. 이 몰디브는 여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작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몰디브 대통령이 바닷속에 가서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여러분들이 그 세계적 기후를 파괴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하면 별거에 아닐 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해수면 상승의 심각성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뭐 남해안 일부 지역 또 일본도 잠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실제로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은 그 주민들이 그 섬들을 이미 버리고 다른 육지로 나아간 경우도 여러분들 찾아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빙하가 녹는 게 뭐가 별거 있냐 그러겠지만 이게 녹으면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게 되면 많은 땅들이 잠기거나 섬국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고요. 다음 두 번째는 기상이변. 물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정류가 많아질 거고 또 따뜻해지면 뭐랄까 이게 어 따뜻해지니까 물이 정발돼서 자꾸 올라가게 됐죠. 정발돼서 올라가면 하늘 가면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태풍, 홍수가 집중호우 등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일부 지역은 또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극단적 현상이 계속 반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환경에 적응했던 동식물들도 결국 서식지가 파괴되고 왜요? 식물이 자라던 곳에 자라지 않고 또는 원래 먹던 어떤 동식물이 있던 곳이 다른 생명체가 생겨나고 이름으로써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식물, 동물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인간엔 영향이 없을까요? 당연히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청 덥죠. 습도 100%랍니다. 습도 100%에 날씨까지 더우니까 뭐 찜통더위죠, 찜통더위. 자, 그래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라 그러죠. 더위를 먹는다, 우리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더위 먹고 쓰러진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농촌에 사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농촌에 계시면 절대 한여름에 낮에는 밭이나 논에 나가지 말라고 꼭 말해주세요. 어, 뭐 몇십 년 해와서 상관없다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 햇빛이 내리쬐는 데서 순간 쓰러지시기 때문에 논밭에 쓰러지면 누가 뭐 보호할 수나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너무 더울 때는 논밭에 나가지 마시거나 또 마시라고 알려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길거리 다니시다가 조금이라도 어지럽고 하면 반드시 에어컨이 나오는 건물로 들어가도록 하세요. 우리는 뭐 에어컨 많이 에어컨 많이 켠다고 뭐라 그러지만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워낙 습한 날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뉴스나 방송으로 알립니다. 되게 더운 날은 여러분들 실내에 꼭 들어가시거나 냉방이 나오는 곳으로 꼭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가게들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거부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온열 환자를 위해서 개방을 하는 성향이 강하죠. 또 우리는 뭐 건물 안에 들어오면 막 그냥 잡상 취급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면 노인 쉼터 해가지고 더위 쉼터라는 것을 만들어 지마다 하여튼 언니든 우체국이든 아니면 쇼핑몰이든 그런 곳에서 어, 오늘 환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지구멸망에 대한 우리의 해결방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숲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온실화를 조금이라도 줄수 있도록 생각에는 사용하죠. 태양광이나 풍력은 안 있어도 손해되는 게 뭐죠? 단 문제는 입니다. 이 풍력 발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저기 대관령이나 바닷가에 제주도 가시면 큰 그 프로펠러 있는 거 보시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청정 에너지긴 합니다. 단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주파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그 일부 경북인지 어딘지 대관령인지 어딘지 이게 풍력이 돌아가는 지역 주변에는 가축이 임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연구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저주파 때문에요. 단, 뭐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바다나 이런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을 한다면 결국, 소멸되지도 않고 자연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생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쓰고 해도 소멸하지 않는 에너지를 우리는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에너지 효율을 개선한다. 여러분들 집에 보일러 설치하실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컨덴싱 보일러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라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1등급 가전제품을 사시면 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말을 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이제 안 주고요. 아마 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계층만 제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냐? 즉 100원어치 전기 사용할 거를 10원어치만 전기를 사용해서 어떤 냉장고나 에어컨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 뭡니까? 전기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 즉 전기를 발생시키려면 현재로서는 뭐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즉 이러한 발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즉 전기를 아끼게 된다면 원료를 적게 쓰고 그러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또 중요하다. 즉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어떤 전자제품 쓰거나 또 공장에서 가능한 한 어떤 에너지를 적게 쓰고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림 파괴한 것을 산림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구조. 그럼으로써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함으로써 온실 효과를 방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봄철이 되면 황사가 엄청 심합니다. 황사는 이제 뭐냐면 중국 서쪽에 있는 사막에서 그 모래바람이 우리나라 넘어오는 겁니다. 자, 모래바람만 넘어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 조선시대부터 기록이 있죠. 어떤 날 빨래나 우물에 물이 누렇게 변했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 동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있는 그쪽에 보면 여러분들 지도나 이런 걸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중국의 공장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막에서 오는 모래랑 공기를 탄 그 중국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섞여서 우리나라가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속에서 묻혀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거를 호흡해서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미세먼지라는 것은 폐로 들어가서 폐를 파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공기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공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바닷물도 해류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특정 국가만 환경을 보호한다고 해서 이러한 온실 효과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 환경 문제만큼은 전 세계적 국가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선진국과 후진국과 약간의 시각차는 있지만 그래도 큰 다툼 없이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가 남아 이 환경 분야의 국제 협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구를 살 수 있는 방법. 이건 아마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변화하는 에너지 전환이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연탄 많이 뗐죠, 그죠? 우리나라에 이제 마지막 석탄 채굴하는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석탄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무연탄하고 유연탄이라는 종류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탄소 구조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석탄을 우리가 주로 이제 호주 등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석탄은 우리가 연탄에만 사용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철소, 포항제철소 같은 데 있죠, 그죠? 그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석탄 등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 오픈 전기 밥솥. 그 다음에 이제 압력밥솥, 가스레인지. 이제 가스나 이제 이런, 전기 등을 사용하는 게 요즘 이제 전기레인지, 전자오븐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도구나 원료가 이제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효율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에너지 종류, 비용, 효율성 등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자연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선택된 최적의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바꿔나가는 과정, 어, 사용하는 에너지원, 원료를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을 구성비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변화하는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하나밖에 없다면 당연히 수급, 즉 공급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이제 주방에 가스레인지 쓰시죠, 그죠? 우리나라는 참 그게 잘 되어 있죠. 도시가스가 아주 10월이 아니면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서 싸고 이제 좋은 에너지를 씁니다. 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은 LP통이 죠. 그죠? 옛날에 그던 통 이용해서 가스레인지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사용을 하죠.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대 에너지원은 1차 에너지로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2차적으로 사용을 하게 했죠. 그죠? 자,
그럼 결국은 뭐냐면 석탄이든 석유든 우리가 자동차에는 휘발유를 그대로 씁니다. 그죠? 그렇지만 석탄의 석유를 우리가 수입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석탄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석유를 이제 이용해서, 석유는 우리가 옷 만들 때 있죠. 그죠? 화학섬유 만들 때도 석유를 씁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발전할 때 발전을 위해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몇십억 년 전에 만든 이 석탄 석유는 그만큼 이산화탄소 배출이 높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뭐냐면 세계적 협약에 의해서 한 국가 또는 한 기업에서 탄소, 이산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뭐 100리터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그러면 만약에 100리터를 더 발생시킬 경우에는 그 배출 권리를 사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게 엄청 비쌉니다. 자, 그러면 어느 기업이 이러한 어, 오염요소, 이산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을 운영한다. 아주 친환경적, 진짜 물밖에 안 나오는 그런 공장을 운영한다 그러면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석탄 석유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태양광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풍력 등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량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의 한 10%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 정권에서 갑자기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중단시키면서 전기 공급이 여름에 위험한 단계까지 이르는 걸 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재로서는 인공태양이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인공태양은 아직까지 연구 중이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염물질이 적으면서 고효율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은 원자력밖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영화도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야 또는 뭐 각 진보냐 보수냐에 대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현재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효율 대비 환경오염을 적게 시킬 수 있는 게 원자력 발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방사능이 위험한 거지 원자력 발전 자체에서 오염물질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따뜻한 바닷물을 이용해서 그 용광로를 뭐냐면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고기가 잘 안 자라는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입니다. 단 우리가 소련의 지금의 우크라이나죠. 전쟁이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됨으로써 많은 방사능 오염물질과 그로 인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 해일로 인한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됨으로써 오염물질과 방사능을 유출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소련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가 다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랑스, 독일이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독일이 문제가 생겼어요. 원자력 발전을 폐쇄를 하고 가스로서 발전하기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도입했는데 러시아가 계속 차단을 공급해 버리는 거죠. 공급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료가 두 배, 세 배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조기에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다가 지금 아주 위기에 처인 에너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독일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차단시키고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서 가스를 가지고 발전시킨다.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즉 북한이 있는데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원자력 발전이 대안일 수밖에 없다. 인공태양이 만들어지거나 태양열 또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이 효율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붕에 설치하는 판넬 하나만으로도 우리 집에 전기를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당연히 그러면 태양열로만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유리 거실이 아니라 저 베란다나 뭐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면요. 듣기로 따뜻한 물 정도 공급하거나 이 정도지 그걸로 가지고 뭐 에어컨 돌리고는 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태양광 태양열로는 모든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을 충족할 수는 없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나라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따뜻해지면 뭡니까? 에어컨 많이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전기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차 많이 늘어났죠. 아직까지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충전하는데. 그래도 전기차 많이 늘어납니다. 즉, 전기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구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간이 흐를수록 전기 사용量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실적 대안으로는 지금은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SF 영화 보면 그 우주를 날아다니는 우주선에 보면은 이 뭐 연료봉 같은 거, 배터리 같은 거 하나 딱 끼웠다 빼면 그 우주선이 몇 년을 써죠, 그죠? 자, 그런 어떤 상상 속에 에너지원이 개발된다면 좋겠죠. 그 예를 들어 집에 배터리 하나만 딱 끼우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 그런 에너지원은 어, 개발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보시면 또 전기 사용량이 또 늘어나는 거 보시면, 예, 인덕션 많이 늘어나죠. 그죠? 전기 에너지. 아, 그리고 옛날 아파트들은 이런 그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이런 경고문 붙은 거 보실 겁니다. 여름에 에어컨과 인덕션을 동시에 사용하실 경우에는 전기 사용이 초과되어 아파트 단지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파트 경고문 붙은 곳도 일부 보시는 곳 있을 겁니다.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뭐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겠지만 구형 아파트들에는 이런 것들이 뭐냐 그 전기 사용 한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지 않기 때문에 과부하가 해서 전 세대가 정전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자제하는 경고문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인덕션이 생각보다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예, 순간적으로 전기를 많이 차지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에어컨 등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 보면 벽에 별도로 에어컨 꽂는 콘센트를 따로 설치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뚜꺼비 집이라고 하죠. 그죠? 뚜꺼비 집 보면 그게 이제 방에 쓰는, 전구와 관련된 어떤 뚜꺼비 집 스위치랑 에어컨을 쓸 수 있는 벽에 에어컨 쓸 수 있는 콘센트 연결된 뚜꺼비 스위치를 따로 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 인덕션도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발암 물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폐암 환자가 많다라는 게 이 가스레인지 요리를 많이 해서 그렇고, 즉 실내 환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러한 유독가스를 흡입함으로써 폐암 환자가 많다라는 이러한 뉴스들이 나옴으로써 여러분들 대부분 집에 이제 인덕션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가스레인지 대신에 인덕션 전기 이용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를 하나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예, 소비를 줄인다. 뭐 쓸 건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필요 없는 가소비는 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박스도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마트 가면 박스를 두 겹, 세 겹을 해놨어요.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건 좋은데 한 겹으로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장바구니 넣어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두 겹, 세 겹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용하는 박스를 만드는 재료들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도 하나 예입니다. 그래서 포장 박스를 줄이고 뭐 비포장을 하면 더 싸게 준다든지 또는 집에 있던 세제 용기를 가져오면 조금 더 세제를 많이 준다든지 이런 거로서 이제
소비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쓰레기도 줄이는 쓰레기 줄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가포장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 포장을 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연 보호하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구 하천들을 뭐 그때 냄새 나던 하천들을 다 복구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건 지자체별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는 옛날에 우리가 나무로 땔감을 쓸 때 북한 여러분들 사진 넣으시면 사진 가끔 일에 나오는 거 보시면 산에 나무가 없어요. 왜? 불을 떼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 가나 여름만 되면 뭐니까 나무가 빽빽하죠. 오히려 조금 나무를 이렇게 베어가지고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무를 만들 활용할 수 있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많이 배달하는 게 아니라 좀 정리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우리도 이제 자연 보호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산에 가거나 등산 갈 때 먹었던 음식 쓰레기 그대로 가져온다든지 바다에 가서 뭐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그대로 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새집 만들어 달기 이런 것들은 또 왜 나오느냐 하면 그 새들이 발생할 수 있는 뭐 똥오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이런 것적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 주는 거죠. 얘네들이 이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얘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종류의 생물이 산다는 의미인데 이게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니까 서식지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멧돼지가 이 민가 쪽이나 밭을 다 이렇게 파괴하는 게 원인 중에 하나가 모기가 산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어때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멧돼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 사자는 우리나라 안 살죠. 호랑이 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호랑이가 있으면 멧돼지를 잡아먹고 또 그래서 이제 이 포식자 관계 생겨야 되는데 호랑이 등이 어떤 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언밸런스가 생기면 이 균형을 맞추고 있던 생물 이 그 뭐랄까 이 자연 환경이 언밸런스가 생기면 한쪽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보호해야 결국 우리 사람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좀 적게 쓰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열 손실을 줄이고 뭐 대체 수단 예를 들어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다든지 전동 킥보드는 좀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나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기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로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다음에 충동 구매 줄이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충동 구매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아나바다 아끼고 나누고 바꾸고 아마 그럴 거죠, 그죠? 이게 예, 재생하여 사용하기, 쓰레기를 활용하기, 쓰레기 활용한다는 말은 버리는 물건들을 뭐 예를 들어 옷도 리폼한다든지 그런 걸 맞아 리폼을 말하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게 해서 이제 한때 카페 이제 종이 빨대 놓이거나 또는 뭐 일부 식당에서 배달할 때 일회용품이 아닌 그릇을 가지고 가고 다시 사용하고 이런 거 결국 일회용품만 줄여도 상당히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죠. 여러분들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뭐 저가 커피도 있고 쓰레기통 보면 그 커피나 이런 음료를 마신 그 플라스틱 통이 엄청나게 나오죠. 이게 문제됐었던 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코로나 때 마스크예요. 이 마스크가 종이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이게 오염원의 하나였어요. 이거를 이제
다 모아서 이제 소각을 했으면 좋았지만 막 버리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많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켰던 어떤 물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쓰면 아예 다니지를 못했으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어떻다? 일회용품을 가능한 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 텀블러를 가지고 오면 커피숍에서 커피를 좀 더 싸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준다든지 뭐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일회용품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텔이나 갔을 때 어떤 호텔에서는 이제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고 쓰여진 것도 있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연 분해되지 않는 약품 줄이기.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즉, 자연이 회복할 수 있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살충제, 제초제는 이런 것들은 농사일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풀을 일일이 벨 수가 없으니까 쫙 뿌려버리면 특정 식물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안에 성분들이 당연히 그 강한 식물을 죽일 때는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게 이제 땅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쌓이면 거기에 자라는 예를 들어 뭐 밤나무가 자란다, 감나무가 자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감 안에, 그런 밤 안에 이런 살충제 성분이 안 들어갈까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빨래할 때 세제도 적당히 사용하라는 거죠.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저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그게 하수로 내려가죠. 그러면 그걸 정화를 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정화 시설이 정화 능력이 참 잘 돼 있어요.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수돗물이 지하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영화 보면 화장실에 약을 넣고 그 수돗물로 바로 이렇게 약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좀 독특한 국가죠. 하수, 배수, 강물 등을 정화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듭니다. 대단합니다, 능력이. 그죠? 자,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수돗물 먹어도 되고, 수돗물 좀 찝찝하시면 끓여 먹어도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전부 다 물 사먹으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봉이 김순달이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사기꾼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물을 사먹고 있잖아요. 그죠? 자, 결국 이 세제 등을 줄이면 정화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어떤 화학물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세제 등을 사용을 줄인다. 그다음 프레온가스. 자, 지금은 이게 여러분들 프레온가스가 뭐냐면 에어컨에 들어가서 공기를 차게 만드는 가스가 프레온가스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 프레온가스가 온실 효과를 많이 높인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프레온가스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지금은 냉매, 즉 에어컨을 시원하게 만드는 가스, 여러분들 가스 주입한다 그러잖아요, 에어컨에. 그죠? 이 프레온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농약 식품 애용하기. 근데 이건 쉽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들 친환경 상품이라 하면 보통 두 배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친환경 상품만 먹을 수는 없는 구조죠. 그죠? 친환경이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우렁 농법이라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고 우렁을 키워서 벌레를 잡아먹게 이래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우렁이가 가다 번식하면서 벼가 자라기 전에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환경 농법이라는 게 쉽지만 않아요. 그리고 친환경 농법 때문에 싸움도 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논에 벼가 있는데 옆 B 논은 친환경이 아닌 거예요. A는 친환경. 그럼 B에서 농약을 뿌리면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농법을 하는데 네가 농약 쳐가지고 우리 농사가 친환경을 인정을 못 받았다는 등 다툼도 생기는데 실제로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또 농약에 어떤 좋지 않은 성분들을 많이 줄인 새로운 농약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발암 물질을 줄이고 하천 강호수의 더러움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갯벌 지키기. 서해안 쪽 여러분 갯벌 많죠. 자, 이게 이제 뭐 보존할 세계 유산 그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갯벌 관련한 협약이 있어. 그 협약대에서 보존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럼 갯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
갯벌이 여러분들 바다 썰물 때, 즉 바닷물이 쫙 빠져나가면 시커먼 흙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우리가 개도 잡고 하잖아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강이나 이러한 물로부터, 육지로부터 오염물이 섞인 물이 내려옵니다. 그럼 이 갯벌이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갯벌에는 아주 다양한 수많은 생물체가 살고 있습니다. 갯벌 생물이요. 생물의 다양성의 보고 중에 하나가 바로 갯벌입니다. 근데 한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땅을 넓히고 땅이 많지 않다. 비옥한 농토가 많지 않으니까 이 갯벌은 어느 정도 흙이 있잖아요. 여기다 흙을 더 부어서 논밭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서해안 간척지입니다. 근데 이게 한때는 우리가 6, 70년대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거를 보존하는 것이 더 자연 환경적으로 더 경제적 이점이 있는 거죠. 왜? 관광지로서. 또는 그 많은 오염물질을 만약에 정화시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만 이 갯벌이 오염된 강물을 자연 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간척 사업보다는 갯벌 보존이 더 되고 있고요. 이 갯벌은 세계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우리나라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갯벌의 기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생태계의 보고다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그 갯벌 안에. 그다음 그래서 다양한 있다 보니까 조그만 생명체를 먹는 어떤 철새들도 많이 오게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오염물질 거르는 거름막 역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오랜 시간 그 안에 있는 어떤 미세 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됨으로써 깨끗한 물만 바다로 흘러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 갯벌을 통해서 우리가 조개도 심고 여러분들 어디 조개 캐면 삐 호각 불고 누가 옵니다. 공동연회 같은 데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다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 땅은 아니고 국가로부터 거기를 조개를 심어서 바지락을 심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획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민간인이 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밭입니다. 즉 이러한 갯벌을 이용해서 조개를 심어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낙지도 잡죠, 그죠? 낙지도 잡고 그 다음 두 번째 관광지로 활용합니다. 관광지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조개잡이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관광 수입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갯벌 보존과 관련된 대표적인 협약이 바로 람사르 협약입니다. 1971년 이란의 람사르 보통 이렇게 이제 협약 이름을 붙일 때 개최가 이루어졌던 곳에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람사 협약. 연안 섭지와 내륙 섭지. 내륙 섭지는 뭐냐면 바다가 아닌 그 강 쪽에 있는 섭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섭지를 보존하기 위해 창녕 같은 데 가면 섭지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연안 섭지는 이제 갯벌 바닷가에 있는 섭지를 말합니다. 세계 160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지속 가능한 환경은 얼마나 중요하냐? 인류와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숨 쉬고 살아야죠. 고기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생선 먹어야 됩니다. 소고기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소가 풀을 먹고 그다음에 돼지고기가 사료를 먹는데 그 사료 안에 오염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 오염된 동물과 소를 먹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태평양에 잡힌 고기 안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건강과 생존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이 지구 환경은 미래로부터 빌려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는 제대로 쓰고 깨끗하게 써서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남은 물건 빌리면 어때요? 그대로 돌려주죠.
그렇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쓰고 쓰레기 줄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왜 저기 탄소 배출량을 줄이죠? 예, 자가용 이용을 줄이니까요. 자, 10명이 자가용 10대를 자동차 10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 한 대를 이용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국제협력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환경 문제 해결에 위한 국제 협약을 보시면 첫 번째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습니다. 1994년에 이루어진 사막화 피해를 위한 개발도상국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지원입니다. 그 여러분 지도에 표시된 팔이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에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사막화가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건조해서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람사르 협약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죠? 사회적, 생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 보호하기 위한 협약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그 다음에 교토 여정서 1997년 기후변화의 협약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으로서 선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치를 규정하는 겁니다. 즉, 하면 어디 온실가스 줄여라, 얼마를 줄여라 이렇게 이거를 정한 게 바로 교토 여정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몬트리올 정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규제한다. 아까 프레온가스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에어컨 업체에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LG 삼성에서도 프레온가스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유명한 게 바로 1992년 이루어진 리우 선언이라고 합니다.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선언을 했다 해서 리우 선언이라고 하는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지구상의 생물 종의 보호, 희귀 유전자를 보존,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함께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제 알려진 것도 이 협약 이유입니다. 이 협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요. 예,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었던 이야기들, 즉, 지속 가능한 이런 것은 무슨 의미냐? 자, 생태계가 복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발전을 말한다. 미래 세대로부터 우리가 빌려온 이 환경을 깨끗하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기본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고, 어, 그와 관련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이런 그럼 지속 가능한 관련 협약 외에 협약은 국제 협약은 우리나라의 국내법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 협약도 우리나라 법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별도로 만든 국회에서 만든 지속 기능 발전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조교님, 다음 넘겨주세요. 네. 자, 조금 더 보시면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으로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죠. 특정 국가로서만은 절대로 환경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제한하자. 앞에 보신 파리 협정이 있었죠, 그죠? 파리 협정에서 각 기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촉진을 어, 협약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토 의정서에서 그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오염 물질을 줄일 것인 목표를 정한 게 바로 교토 의정서입니다. 예,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국제, 2030년까지 글로벌 지속 가능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겁니다. 그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국제연합 환경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자는 목표를 정하고 정책 기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자연보호 기금이 들어가서 자연보호 생명의 성을 위하여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게 세계보호기금.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및 생계를 강화할 목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자, 마지막 오늘은 여기까지 페이지입니다. 네. 간단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네, 지금까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고요. 여러분들 설문조사 아마 있을 겁니다. 강의 만족도 조사 같은데 이거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